안녕하세요. 의학과 1학년 기초신경과학에서 정신장애의 신경생물학 강의를 맡게 된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규만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세 가지 목표가 있고요. 정신장애와 정신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 또 정신장애의 발병의 신경생물학적, 뇌과학적 측면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데 이용하는 약물학적 치료와 심리치료, 말로 하는 치료죠. 이 심리치료와 약물학적 치료의 신경생물학적, 그러니까 뇌과학적 측면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정신의학과 정신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신의학이라는 것은 정신장애의 진단 및 치료, 예방과 관련된 임상의학의 한 분과 학문이죠. 또 여러분들이 의학과 2학년이 되면 배우고 또 이제 3학년 때 이제 실습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실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으로서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은 임상 전문 과목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정신장애라는 것은 한 개인이 어떤 사회적 기능 저하에 기여하는 다양한 행동학적, 심리학적 양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정신건강이란 무엇인가?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기능하고 또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정서적, 행동적으로 적절히 적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이게 정의를 했는데요. 뭔가 subjective well-being,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낀 웰빙과 통해서 셀프 에피커시를 인식하게 되고 또 오토노미, 자율성, 컴피턴시, 학업적, 직업적, 일상생활에 있어서 컴피턴시가 또 있고 또 그 외에도 인터제너레이셔널 디펜던스,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과 같은 굉장히 어떤 광범위한 측면에서의 어떤 자아의 실현, 본인 어떤 인격의 실현, 그 다음에 어떤 웰빙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신장애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진단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이제 개발한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에서 DSM이라고 하는 진단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의학과 2학년 정신의학 과목이 되면은 이제 정신과 이제 에서 배우는 여러 정신장애들이 이 다 DSM 진단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용하는 ICD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진단체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학문적인 측면이나 저희 국내에서는 이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 기준인 DSM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SM은 1952년에 DSM-1이라는 버전 1이 개발된 이후에 그 후에도 1968년, 80년, 87년, 1994년 해서 2013년엔 DSM-5가 나왔고요. 2022년에는 DSM-5 텍스트 리비전 TR까지 버전이 나왔습니다. 왜 앞에 진단 체계를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정신장애의 어떤 신경생물학적인 측면들, 신경과학적 측면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거는 그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우울 증상을 동반한다는 거죠.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치료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우울 증상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기분이 우울할 때가 있죠. 저도 정신과 의사지만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우울하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시적인 우울감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지도 않고 그것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가 아니고 just feeling blue가 아니고 장기간 최소 2주 이상 거의 매일같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동기 및 의욕의 저하, 또 수면이나 시주교의 변화, 또 뭔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인지적인 왜곡이나 뭔가 생각들을 부정적으로 표현되게 한다던가 그러면서 자살 위험성 높아질 수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인지기능,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불안 초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적, 직업적 기능,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우울 증상으로 인해서 학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도 할 수도 없고 학교를 다닐 수도 없을 정도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DSM-5 진단 기준이라는 것이 이런 이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에서는 봤을 때는 뭐 우리 어차피 2학년 때 많이 배울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은 아래 9가지 어떤 진단 항목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5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고 또 적어도 1번, 2번에 해당되는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포함한 상태에서 요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요 1, 2번이 핵심 증상이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사회적, 직업적으로 일상 기능 영역에서 굉장히 현저한 기능 저하를 동반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증상들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아까 DSM-5 표였고요. 이것은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나 의욕 저하가 맨 위에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되면서 그 외에도 식욕이나 체중의 변화, 불면, 그 다음에 정신운동성 초조나 정신운동성 지연, 뭔가 피로감이 있고 에너지가 손실된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어떤 무가치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거, 인지 기능의 변화, 우유부단한 느낌,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나 자살 생각과 같은 요 9가지 증상들 중에서 전체 5가지 이상이 포함되게 되면은 진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결국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가 면담을 통해서 환자의 어떤 증상들을 평가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울증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측면들이 많이 연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우울증의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우울증의 발병에 있어서 신경생물학적, 뇌과학적 요인들도 있지만은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도 있고 심리적 요인들도 같이 우리가 발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신경생물학적 요인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건데요. 유전적인 요인들도 있고 그 유전적인 요인들이 한 어떤 개인의 어떤 취약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고 이것이 신경전달 물질들의 이상, 뒤에서 보게 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신경전달 체계 이상,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 체계 이상, 우리 HPA 엑시스라고 들어봤죠? 요 하이포살라무스, 피튜이터리, 아드레날 글랜드로 이루어지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 체계. 또 최근에는 어떤 말초와 중추신경계의 어떤 낮은 어떤 수준에서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신경염증 병인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네트워크, 신경 회로 이상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울증의 생물학적 병인론들은 그간의 개성이 많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단가암인 결핍 이론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들 중에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중요한 이상이다. 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는 어떤 유전적인 취약성, 일주기 리듬의 이상,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 체계 이상, 또 신경 가소성 측면에서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의 어떤 문제들, 글루타메이트 전달 체계 이상, 최근에는 전체 신경 네트워크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 또 가장 최근에는 우울증의 신경염증 가설까지 다양한 신경 생물학적 이런 병인들이 우울증의 발병에 기여한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최근에는 결국에는 이 뇌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측면에서 그 작동의 문제가 결국 우울증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다양한 프론탈 로브, 파라이탈 로브, 템포럴 로브, 억시피탈 로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로브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서브콜티컬 스트럭처, 콜텍스 밑에도 여러 가지 스트럭처들이 있죠. 여러분들 신경쇠 해부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미그달라, 히포캄푸스와 같은 변형계 구조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살라무스와 같은 구조물들, 여러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또 인슐라 콜텍스, 싱글레이트 콜텍스와 같은 이런 피질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경계에서도 이런 전두엽, 축두엽, 두중엽, 후두엽, 대상피질, 변형계 이런 부위들이 각각의
하는 역할들이 있고 이 각각의 어떤 특징적인 역할들에서 기능 이상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문제, 생각의 문제, 행동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집행 기능이나 전략적 사고, 또 추상적 사고, 주의력, 표현이나 동작 행동 같은 것들도 있고요. 특히 이런 전두엽 기능이 이제 감정 조절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에 이상으로도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신경전자 물질은 이제 중에서는 이제 다양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단가민, 신경펩타이드,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모노아민, 단가민 똑같은 말입니다.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신경전달 물질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들이 있고요. 신경전달 물질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과목에서 배웠다시피 이제 시냅스 상에서 그 물질이 시냅틱 베지클에서 들어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프리시냅스에서 포스트 시냅스로 이제 요 시냅스 공간으로 이제 배출이 되면서 포스트 시냅틱 리셉터들이 있고 그 리셉터들이 요 그 결합하면서 리셉터와 신경전달 물질이 결합하면서 시그널이 전달되게 됩니다. 각각의 이제 신경전달 물질들별로 역할들을 보게 되면 이제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모티베이션,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리워드, 보상, 그다음에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자극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나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보상으로 주어지고 그것을 더 하고 싶고 더 많이 성취하고 싶고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정신장애에서는 이것이 이제 알코올과 같은 물질장애, 알코올 의존 같은 것들 알고 있죠? 알코올 의존, 뭐 아니면 마약 중독 이런 중독 장애로 다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커스 세룰레우스라고 하는 요 지점에서 이제 다양한 대뇌피질계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요. 뭔가 각성하고 집중하고 이런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외부 어떤 자극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극에 빨리 반응하게 되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집중력, 각성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세로토닌은 라페뉴클레우스라고 하는 요곳에서 나와서 전체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곳은 우리의 어떤 기분 상태, 수면 상태, 욕구, 신체적 욕구들, 뭐 성욕, 식욕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신체적 욕구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분 상태, 또 뭐 강박 증상에도 좀 관여하고요. 다양한 증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생물학적 병인론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다양한 이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이랑 똑같은 말이죠. 세로토닌이 각각에 많이 관여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에 있어서 많이 관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모티베이션이나 플레저, 리워드 이런 것과 관련돼 있고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얼런니스, 에너지, 그다음에 집중 이런 것 관련되어 있고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기분, 무드 장치, 수면, 식욕, 성욕, 그다음에 강박 증상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우울증 환자에서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유전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유전적인 측면들, 어떤 유전적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뭔가 취약성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과 감정과 생각의 어떤 생물학적인 가장 밑바탕이 되는 토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에서는 이 헬터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정신장애의 병인, 그러니까 에티올로지, 병의 원인을 만약에 환경과 유전 이 두 가지로 이분해서 볼게 되면은 유전과 환경 둘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가가 바로 헤리터빌리티를 얘기합니다. 우울증 경우에는 35%, 35에서 40%까지 얘기하는데요. 그럼 35%가 유전이고 나머지 65%는 환경적인 측면에 차지한다는 겁니다. 불안장애는 3, 40%가 유전이고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같은 경우는 70%가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 30%만 환경적인 측면이 차지한다. 조현병 같은 경우 굉장히 높아요.
80%가 유전이 차지하고 나머지 20%만이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결국에는 헤리터빌리티가 높을수록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취약성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떤 이 질환의 발병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유전적인 요인들은 결국에는 유전적인 요인 단독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과 심리사회적 환경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우리가 정서와 감정, 그 다음에 행동, 생각 같은 거에 관여하는 뇌신경 네트워크의 기능과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서 최종적으로 정신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간에 많은 이제 우울증의 증상과 어떤 신경회로의 기능 이상들 간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많은 연구들이 봤을 때는 이 뇌신경 네트워크의 측면, 어떤 신경 네트워크의 측면, 단순히 단일한 뇌 영역이 아니고 전체 뇌 영역의 어떤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이러한 정신장애의 발병에 기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fMRI 연구들에서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에서 어떤 부정적 정서 자극에 반응하여 편도, 아미그달라라고 한 이 부위가 굉장히 과잉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인에 비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부위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과잉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특히 아동기의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은 이 신경회로, 특히 편도를 중심으로 한 편도와 이제 대뇌 피질 간의 신경회로가 굉장히 센시타이제이션이 되면서 성인기에서 겪게 되는 여러 스트레스성 생활 사건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주 조그만 스트레스 생활 사건에도 이 아미그달라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정서 자극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우울증의 fMRI 연구들을 좀 요약한 결과인데요.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레스팅 스테이트, 그러니까 휴지기 상태, 아무 어떠한 태스크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부위가 벤트로메디얼 프리프론탈 콜텍스고 뒤에 있는 부위가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부위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행복한 정서 자극을 주어졌을 때 우울증의 환자에 있어서는 별로 이 액티비티가 요 빨간 복셀로 되어 있는 요 액티비티 활성도를 보여주는 정도가 별로 늘어나진 않죠. 반면에 슬픈 정서 자극을 줬을 때는 이 멘털 메디어 프리프론탈 콜텍스나 아미그달라의 활성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분들은 뭔가 부정적으로 편향된 정서자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fMRI를 통해서 봤을 때의 어떤 뇌신경 네트워크의 기능적 변화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로 그러니까 행복한 반응에는 보상이 주어지는 반응에는 별로 반응을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슬픈 반응에서는 훨씬 더 증폭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또한 이제 굉장히 재미난 건데요. 아까 같이 뭔가 어떤 fMRI 촬영을 하는 동안 정서적인 자극을 주지 않은 어떤 휴지기 상태에서도 뭔가 이제 음,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의 활성도가 굉장히 달라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위에서는 이제 우울증이 없는 정상인이고 뒤에는 이제 우울증이 있는 환자분의 뇌 이제 fMRI 연구 결과를 이제 본 건데요. 도조라테랄 프리프론탈 콜텍스, 뇌의 가측에 있는 요 도조라테랄 프리프론탈 콜텍스, DLPFC라고 하는 요 부위가 휴지기 상태, 아무 활동을 어떤 태스크를 안 한 상태에서도 우울증 환자분들은 그 액티비티가 굉장히 줄어드는 반면에 벤트로메디얼 프리프론탈 콜텍스, 그 다음에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뇌부위는 활성도가 오히려 증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도조라테랄 프리프론탈 콜텍스는 부정적인 감정을 탑다운 컨트롤,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떤 인지적인 나의 어떤 자원을 동원해서 나의 부정적 감정 상태를 탑다운 컨트롤하는 분위기가 이 DLPFC고요. 반면에 벤트로메디얼 프리프론탈 콜텍스나 아미그달라와 같은 영역들은 어떤 부정적 정서 반응이 있을 때 이 부정적 정서 반응을 감정들을 생성하고 그것을 증폭시키는 데 관여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반응하고 증폭시키는 부위는 훨씬 더 많이 뭔가 증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울증을 이제 정서조절 신경회로의 어떤 전체 이상에서 본 관점에서는 아미그달라와 같은 이제 요 뇌의 변형계 내부에서 어떤 부정적 정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부정적 감정, 뭐 우울하다, 불안하다, 슬프다, 절망적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생성해내게 되고요. 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도조라테랄 프리프론탈 콜텍스나 벤트로라테랄 프리프론탈 콜텍스와 같이 뇌의 라테랄 파트에 있는 전전두엽 프리프론탈 콜텍스는 아주 벌룬터리하게 아주 수의적으로 내 의지에 따라서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입니다. 반면에 뇌의 앞쪽 안측에 있는 메디얼 프리프론탈 콜텍스, 오비토 프론탈 콜텍스, 안테리어 싱귤레이트 콜텍스와 같은 이런 부위들은 감정을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뭔가 조절하는 부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조절하기도 하고 무의식적 측면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전체의 어떤 뇌의 신경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정서 조절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아미그달라와 프리프론탈 콜텍스 외에도요, 다양한 뇌 부위의 신경 네트워크들을 구성하는 신경 네트워크들이 있고, 각각의 신경 네트워크의 이상들이 결국에는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신병리들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보여드릴 것과 같이 어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의 이상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서의 루미네이션, 반추 증상, 자꾸 부정적인 감정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곱씹는 그런 증상들과 또 관련되어 있고요. 뇌의 보상 체계와 관련된 리워드 네트워크의 기능 이상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과거에는 즐겁고 재미났던 일들이 별로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 아네도니아, 무쾌감증과 같은 이런 우울증의 어떤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울증은 심리사회적 환경 요인들도 굉장히 중요한 병인으로 이제 작동합니다. 특히 이런 심리사회적 환경 요인이 우울증의 발병을 일으키는 어떤 매개하는 어떤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연구 결과기도 한데요. 이제 여러 우울증의 심리사회적 요인 중에서 아동기 학대, 아동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울증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울증 환자분과 정상 대조군들을 이제 모집을 한 다음에 이제 아동기에 이제 성인인 환자분들이지만은 과거 아동기에 겪었었던 어떤 트라우마들, 그래서 물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과 같은 아동기 트라우마가 얼마나 많이 겪으셨는지 이 환자분들이 이것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울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6%의 환자들이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었고, 특히 성적 학대가 사실 학대 중에서도 가장 이제 강도가 높은 학대인데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18.7%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특히 그 우울증 환자분들에 있어서 아동기의 성적 학대를 겪으셨던 분들이 뇌의 후두엽 부위에 어떤 콜티컬 그레이 마터, 뇌의 피질, 부피값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아동기 학대 자체가 후두엽과 같이 비주얼 네트워크, 시각 네트워크의 어떤 구조적 이상을 동반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저의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도 아까 같이 이제 아동기 학대와 관련된 아동기 트라우마 관련된 평가를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콜티컬 그레이 마터 볼륨, 그러니까 회백질의 부피가 아닌 대뇌 피질의 두께, 콜티컬 thickness와 같은 두께를 같이 조금 더 예민한 뇌의 구조적 지표들을 봤는데요. 였을 때 이 아동기의 성적 학대를 겪었었던 환자분들이 뇌의 전전두 피질, 이렇게 여기서는 파랗게 표시된 영역들, 뇌의 전전두 피질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퓨지폼 자이러스, 슈프라마지럴 자이러스와 같은 다양한 뇌부위에서 대뇌 피질 두께가 감소되어 있다는 걸 발견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아동기 학대와 같은, 아동기 트라우마 같은 중요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단순히 어떤 마음 상태의 변화만을 통해서 심리적인 측면만을 통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뭔가 뇌과학적인 측면, 신경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뇌의 구조, 신경해부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우울증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 아까도 제가 이제
여러 뇌신경 네트워크들의 어떤 기능적 변화들이 우울 증상과 관련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울증의 반추 증상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우울증의 반추 증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생각들을 자꾸 되뇌이고 그거를 곱씹는 거죠. 특히 우울증 환자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많이 가라앉고 기분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보게 되면은 제가 여쭤보면은 굉장히 본인이 슬픈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되뇌이고 있습니다. 자꾸 그 생각들을 곱씹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는 생각을 곱씹는 그런 증상들을 반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추 증상은 뇌신경 네트워크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관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감정이나 인지 같은 것들을 동원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멍 때리고 있을 때 뇌가 켜지는 온, 오프 할 때 켜지는 그런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멍 때리고 있고 우리가 그냥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뭐 특별히 일이나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을 때 켜지는 그 네트워크인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쉬고 있을 때의 네트워크인데도 불구하고 이 네트워크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 봤을 때도 우울증 환자군은 정상인에 비해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뒤쪽 허브에 해당하는 포스티리어 싱귤레이트 콜텍스와 앞쪽 허브에 해당하는 서브제니얼 안테리어 싱귤레이트 콜텍스 간의 기능적 연결성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뒤쪽 허브와 앞쪽 허브 간의 기능적 연결성이 과도하게 증가된 이 수치가 우리가 심리 척도를 통해서 반추 증상과를 측정해 봤을 때 반추 증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앞쪽 허브와 뒤쪽 허브 간의 연결성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다. 이런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항우울제, 우울증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약물 치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제라고 하면 항우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엔티디프레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울증 또 주요 우울장애의 1차 치료 약물인데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우울증 치료제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우울증 외에도 다양한 어떤 정신장애 1차 치료 약물로 쓰입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또 월경전 불쾌장애, 강박장애,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신체 증상 장애나 신체 이형 장애와 같은 다양한 이 불안장애, 우울증을 외에도 불안장애 계열의 어떤 신경증 계열의 치료들의 1차 치료 약물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우울제들은 뉴런의 연접 부위, 시냅스 부위에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수송체의 재흡수를 차단하는 기전을 통해서 항우울 효과를 내게 됩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울증의 단가암인 가설, 아까 얘기했던 우울증에서의 중요한 이제 단가암인들,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이 하는 특정한 역할이 있고 그것이 결핍됨으로써 우울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가설에 기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항우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항우울제의 작용 기전에 관여하는 세 가지 신경전달 물질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트립토판이 전구 물질이죠. 이것이 트립토판 하이드록실레이즈에 의해서 세로토닌으로 변화되고 세로토닌이 베지클에 쌓여가지고 이것이 이제 릴리즈가 되고 포스트 시냅틱 세로토닌 리셉터에 붙음으로써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이 다시 다 일을 한 세로토닌, 요 초록색 이 세로토닌인데요. 이게 세로토닌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다시 프리시냅틱 뉴런으로 재흡수되고 이제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에 의해서 브레이크다운, 분해대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세로토닌 트랜스포터를 재흡수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목욕할 때 화장실에서 목욕하잖아요. 화장실에서 마치 화장실의 하수구 입구가 머리카락 같은 걸로 막혀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차오르죠. 네, 왜냐하면 하수구를 통해서 이제 물이 배출돼야 되는데 입구가 막혀버리게 물이 차오르죠. 화장실 바닥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세로토닌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재흡수를 통로를 억제함으로써 시냅스의 세로토닌 농도가 늘어나게 함으로써 이 세로토닌의 결핍을 이제 보충해 줌으로써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전달이 늘어나게 되고 우울 증상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가설에 기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들이 각각의 제흡수 억제 장치가 있어서 이거를 제흡수를 억제하는 게 가장 주된 뭐 요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주된 항우울제의 어떤 치료적인 어떤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신과, 여러분들이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어떤 치료의 모습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분들 이렇게 딱 이렇게 한참 면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우치라고 하죠. 침대 같은 데 누워서 분석받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떠올리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의 어떤 가장 중요한 또 치료적인 툴, 그 다음에 정체성 중에 하나가 이 토킹 테라피, 토킹 큐어, 말로 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심리치료 또는 정신치료라고도 하는 사이코테라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치료자와 내담자, 환자 간의 대화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가 기초신경과학인데 왜 이런 심리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뒤에서 맨 마지막에 설명했지만 이 심리치료조차도 뇌신경 네트워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킴으로써 치료 효과를 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치료의 목표는 결국에는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대화 및 인간관계를 통해서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종류와도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내담자가, 그러니까 환자가 자기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도록 돕고 감정이나 충동, 행동, 습관, 대인관계 영역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좀 더 긍정적이고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갖추고 하는데 이 심리치료의 목표가 있습니다. 심리치료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의학과 2학년 시간, 의학과 2학년 정신의학 시간에 좀 더 배웠긴 할 건데요. 보통 정신역동적 정신치료라고 하는 이 계열의 치료가 있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인지행동 치료 계열의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정신역동적 정신치료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정신분석이라는 용어 들어봤죠? 프로이드, 지금은 또 프로이드와 같은 이제 정신분석 학자도 들어봤을 것 같고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정신역동적 정신치료는 내담자의 어떤 무의식적인 갈등, 정신 내적인 구조의 결핍이나 왜곡,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 이런 거 들어봤었죠? 내적 대상 관계에 대한 특징적 관점을 통해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역동적 정신치료가 갖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 이론적 배경은 역동정신의학, 즉 정신분석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의식적 갈등의 해석과 함께 전이 역전이 저항, 즉 치료자와 내담자, 환자 간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치료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내용들, 특히 무의식적 갈등을 다룬다라는 것이 요 정신역동적 정신치료의 어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오늘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린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은 이런 무의식적인 차원보다는 내담자의 어떤 심리적 문제를 다루고 또 내담자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통찰, 인사이트를 갖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서 설명한 정신역적 정신치료와 같은 목표를 갖긴 하지만은 조금 다른 심리치료적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즉 무의식적 차원이 아니고 의식적 차원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치료에 집중합니다. 특히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갖게 된 생각, thought, 감정, emotion, 행동, behavior라는 이 감정, 생각, 행동이라는 이 세 가지 트라이어드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고요.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감정과 행동을 낳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인지적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인지행동 치료에서 강조된 점입니다. 또 지금 현재 here and now의 문제에 집중하지 어떤 과거에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굉장히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상황들보다는 지금 힘든 상황 자체나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하죠. 또 정신역동 이론보다는 훨씬 더 행동과학이나 실험심리학 같이 어떤 근거 기반 학문에 조금 더 근거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과거 이제 60년대 초에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교수였던 에론 백에 의해서 창안되었고요. 에론 백은 사실은 정신분석가였긴 했는데 이분이 정신분석으로 많은 치료를 하면서
정신분석으로 치료가 안 되는 여러 다양한 우울증 환자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우울증 환자분들이 보니까 뭔가 핵심적인 어떤 양상으로서 왜곡되고 부정적인 인지, 뭔가 나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지적인 왜곡을 교정해 줌으로써 뭔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 사고, thought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정적으로 편향된 생각이 바뀌어야지 우리 감정이나 행동도 바뀐다라는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서의 모형은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겪게 되면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짧은 생각들, 어떻게 보면 약간 무의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동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automatic thought, 자동적 사고가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게 되고요. 이 자동적 사고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정이나 행동, 그다음에 생리적 반응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자동적 사고들은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강렬한 감정이 들 때 그 상황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 어떤 평서문으로서의 문장과도 같아요. 우울이나 불안장애 환자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 네거티브한 오토매틱 소우트, 자동적 사고들을 보면은 나는 바보라서 이것을 결코 이해 못할 거야. 만일 무슨 일이 잘못되면 나는 대처할 수가 없을 거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것을 알면은 이런 나의 어떤 측면들, 사실을 알게 되면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런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의 위축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마음속에 지나가는 어떤 생각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 거기에 따르는 행동들을 이끈다라는 거죠.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런 소크라테스식 문답과 같은 인지 재구조와 코그니티브 리스트럭처링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편향되거나 인지적으로 왜곡된 생각들을 교정하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부정적인 자동사고가 있다면은 그 부정적인 자동사고가 정말 맞는 생각인지, 나의 생각이 맞다는 증거는 뭔지, 또는 반대되는 증거는 뭔지, 그 생각과 다른 대안적 설명은 없는지, 그 생각이 실제로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면은 그런 생각을 나한테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한 기분을 일으키는 그 생각을 믿는 것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인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내가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인데 내가 요즘 영업 실적이 떨어져서 나는 좀 있으면은 권고사직을 당할 거고, 권고사직을 당하면 내 인생은 끝장나. 내 인생은 이제 거기서부터 끝이야. 파멸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내가 영업이익이 영업 뛰면서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권고사직을 당할 확률이 얼마인지, 사실은 뭐 몇 달 동안 내가 내는 어떤 영업 이익, 매출액이 떨어진다고 해서 어느 회사도 단번에 권고사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회사는 우리나라는 없어요, 별로. 그리고 권고사직을 당한다고 해도 설령 내 인생이 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그간에 회사에 다니면서 이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으면은 다른 회사로 경력직으로 또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따져보면은 최악의 일은 아니고 내 인생이 끝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나는 파국적, 캐타스트로픽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나랑 소중한 친구가 나 유사한 상황에 처했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충고나 도움은 조금 더 내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객관적인 측면, 제3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조언을 해줄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 재구조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통해서 교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자동적 사고들은 많은 인지적인 오류를 포함합니다. 과대평가나 과소평가, 재앙,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건의 심각도에 비해서 가장 두려워하거나 가장 최악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가정하는 거죠. 아니면 흑백 논리. 나 요번에 여기
기초신경과학 A0 이상 못 맡으면 내 의대생 인생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 아닐 수도 있죠. 그럼 비풀 맞았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너무 생각을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중간 지점 없이요. 감정적 추론, 정신적 여과, 과잉 일반화, 뭐 개인화하기. 특히 우울증 환자분들은 여러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부정적 생각들에 대해서 자기 탓을 많이 하는 경우, 자기 귀인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지레짐작하고 그래요. 저 친구는 나를 되게 깔볼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식으로. 뭐 근거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는 거죠. 이런 것들, 다양한 어떤 인지적인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정서조절 신경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이런 부정적인 인지들을 인지 재구조화를 통해서 교정하는 것들은 일종의 아까 제가 아미그달라 편도라고 하는 뇌 부위가 부정적 감정들을 생각한다고 봤을 때 이런 인지 재구조화 같은 심리치료에서 CBT, 인지행동치료에서 사용하는 인지 재구조화 기법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인지적 자원을 통해서 왜곡된 인지를 교정하는 것들은 했을 때 가장 허브가 되는 뇌 신경 네트워크의 부위는 이 도조 라테랄 프리프론탈 콜텍스 DLPFC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뇌의 도절 쪽 라테랄에 있는 프리프론탈 콜텍스죠. 이 뇌 부위는 나의 감정을 탑다운 컨트롤, 그러니까 인지 조절이라고 해요. 코그니티브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조라테랄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결국에는 우리가 인지 재구조화를 하고 우리가 아미그달라가 생성해낸 부정적인 감정들을 탑다운으로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심리 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뇌 부위들, 정서 조절에 관여하는 다양한 뇌 부위들이 우리 치료적 효과를 내는데 관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등외측 전전두 피질, 도조 라테랄 프리프론탈 콜텍스, 복외측 전전두 피질, 벤트로 라테랄 프리프론탈 콜텍스, 아미그달라 편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벤트로 메디얼 프리프론탈 콜텍스, 아까 잠깐 설명했죠. 복내측 전전두 피질, 이런 다양한 뇌 부위들이 정서 조절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심리 치료를 한 이후에 뇌신경 네트워크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에 대해서 본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우울증 환자분들에 대해서 뭐 몇 개월 동안 심리 치료, 인지행동 치료, 심리 치료를 시행을 하고요. 치료자들이. 그다음에 심리 치료를 시행하긴 이후에 각각 fMRI 찍어서 뇌신경 네트워크의 활성도나 네트워크가 기능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이뤘는지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심리치료가 어떤 뇌신경 네트워크의 변화를 겪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간의 우울증에서 인지행동 치료에 따른 신경회로의 변화를 이제 결과를 요약해 봤을 때는 편도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에서 활성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죠. 부정적으로 어떤 편향된 상태에서 감정적인 정서적 자극이 들어오면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막 증폭해내기 때문에 편도는 과잉 활성화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외측 전전두 피질, 라테랄 프리프론탈 콜텍스는 활성이 우울증에서 감소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인지행동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활성이 증가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측 전전두 피질은 이제 정서 조절이나 보상 처리에 따라서 조금 활성 방향이 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행동 치료에 따라서 심리 치료에 따라서 우리 뇌신경 네트워크도 뭔가 변화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한 것들 좀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신장애에 있어서 병인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신경생물학적, 신경과학적인 측면들이 관여하죠. 유전적인 측면들도 관여했고요. 그 다음에 뇌신경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기능적 이상들도 관여했고, 특히 그 중에서 편도라고 하는 뇌 부위가 굉장히 부정적 감정들을 생성해내고, 또 우리가 도조라테라 프리프론탈 콜텍스, 뇌의 가측에 있는 부위들이 정서 조절, 특히 인지적인 측면에서 정서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한다고 들었고, 또 이런 심리 치료 이후에도 뇌신경 네트워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뇌가 회복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초신경과학에서 맛보기로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단순히 어떤 우리가 심리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고 뇌신경 과학의 측면에서 이 우울증이 병인의 측면, 치료의 측면에서도 뇌신경 과학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나중에 의학과 2학년 올라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